안녕하십니까. 더 큰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를 말한다를 진행할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에 있는 윤덕균 교수입니다. 이 과정은 서울은 학교다. 동네 배움터를 지향하는 서울 중구의 협찬과 선농문화포럼의 주관으로 개설되게 되었습니다. 관계인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대체적으로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의 전체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동북아로, 세계가 전부 이 동북아로 모이고, 동북아는 대한민국으로, 또 동북아에서는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중심, 그러면서 세계의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은 지원그룹 중심으로 영원히 빛날 것이다 하는 내용을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도, 일본, 중국, 미국, 핀란드, 독일, 영국, 이스라엘, 베트남 등의 9개국을 이렇게 매주 하나씩 이렇게 섭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29년 타고리, 인도 시성 타고리 동방의 등촉에서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조선, 그 등을 한번 다시 켜는 날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네이버 밴드 온라인 무료 강좌로 진행이 됩니다. 기간은 2020년 9월 3일에서부터 11월 26일까지 12주 동안 12번에 걸쳐서 12차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이 밴드에 대해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233-7871로 문의를 하셔가지고 밴드에 초대를 받으셔야 됩니다. 수강 신청은 마찬가지로 전화 2233-7871, 그 다음에 이메일은 그 다음에 홈페이지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강좌는 12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처음 2번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반적인 그 세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전반적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17일 날 인도, 9월 24일 일본, 10월 8일 중국, 10월 15일 미국, 22일 핀란드, 10월 29일 독일, 11월 5일 영국, 11월 12일 이스라엘, 12월 19일 베트남을 거쳐서 마지막 12차 강의에 더 큰 대한민국의 창조 경영의 실천 전략을 마련해 보는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의를 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아닌데 10년 전만 해도 세계 최고의 기업 하면은 지였고 그 지의 회장이 누구냐면은 제겔치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겔치 회장의 이제 후계자로 제프리 이멜티치 회장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하버드 MBA를 나오신 분인데 하버드 MBA에서 이제 그 영광스러운 거니까 이멜티 회장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담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멜티 회장한테 그 MBA 교수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군요. 뭐라고 하냐면은 MBA 과정을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재학 중에 배운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과목이라든지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멜트가 듣자마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아주 멋쩍었죠. 이렇게 기억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다만 그 뒤가 재밌는 거죠. MBA를 끝내고 얻은 것은 뭐냐? 무엇이든지 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듣고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번 그 12주 동안 강의를 듣고 배운 것 중에 뭐가 가장 생각나냐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해 주셔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근데 다만 하나, 대한민국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만 해주신다면 제 강의는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강의에 대한 평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1, 2년에 준비된 강의가 아니고 10년 전부터 준비된 강의였습니다. 2009년에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베스트 강사상을 받아가지고 창의시정 트렌드를 읽어라고 하는 책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2010년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또 베스트 강사상을 받아가지고 명강의에서 길을 찾다. 실용의 시대의 변화가 바로 경쟁력이다 해가지고 여기 제 강의가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2011년에 국가전략세미나 종합보고서에서 또 베스트 강사상을 받아가지고 이게 그때 받은 베스트 강사상인데 그뿐만 아니고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뭐 이런 데로 전국에서 상을 휩쓸고 다닌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주, 첫 시간이라는 의미로 해서 1-1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이 강의는 대면 강의에서는 2시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개 50분, 50분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50분씩 강의를 듣다 보면 밴드 강의는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줄여서 10분을 줄여가지고 40분 강의를 하고 20분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다시 40분 강의를 듣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이거 좀 더 듣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은 늘려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늘려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12번이나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먼저 왜 사람은 배워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우선 제기해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죠. 제가 이제 그 안양대학에 있을 때 그 대학원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저희 보고 맨날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시는데 공부 잘해봤자 뭐합니까?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은데 이 녀석이 공부 잘해봤자 교수밖에 더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하면서 우리 학생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 그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 알지? 그런데 그 알아야 면장한다 해서 면장이 너 무슨 뜻인지는 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사지선다형으로 면의 최고 책임자 또는 담장, 그 다음에 된장, 졸업장 이 중에 어느 것일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시죠. 면의 최고 책임자일까, 담장일까, 된장일까, 졸업장일까. 그런데 1번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문제가 있으신 분이세요. 왜 그러냐면 1번이 답이라면 이건 질문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실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눈치마저 없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제일 먼저 했느냐 하면은 공자님 아시죠? 논어의 제17편 양하편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알아야 면장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알아야 면면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에 있는 면자를 떼어버리고 여기 장자를 갖다가 길장자로 바꿔가지고 그냥 시골 면장으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의 논어에 있는 이 문장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장자가 이게 무슨 장자냐면은 담장장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사람은 말하자면 담장을 대하고 있는 것 같다. 굉장히 말하자면 불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면장이라는 거는 불통이다. 담장을 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면면장은 사람이 트인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사람이 좀
트이죠. 그러지 못하면 아주 고집불통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널리 세상을 보는 트인 눈을 가지시기를 진정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대학이라는 데를 왜 가느냐? 그러면은 대학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어느 대학인가요? 하버드 대학이잖아요. 그 하버드 대학의 로고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베리타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리타스라는 것은 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좋은 대학으로 우리가 치는 예일 대학의 로고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룩스 에트 베리타스라고 되어 있어요. 룩스라는 건 빛이니까 진리의 빛이라는 의미겠죠. 근데 이제 서울대학은 요 두 대학 거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베리타스 룩스 메아다 해놨는데, 메아라는 건 나의 이런 뜻이어서 진리는 나의 빛이다 이런 뜻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대학 하면 고려대학이죠. 여기에 보면은 자유와 정의와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연세대학은 진리와 자유와 수호로 되어 있어요. 이화여대는요, 진리와 선미, 진선미로 되어 있습니다. 이 6개 대학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 하나를 고르면 뭐예요?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들어있는 게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 그러면 진리와 자유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대학이라는 데는 어떤 데냐? 진리를 탐구함으로써 자유를 얻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공부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공부를 잘하면은 자유를 얻잖아요. 대학에 지나갈 수도 있고 취업할 수도 있고 맞으면 고시에 패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라는 게 뭐냐? 먼저 본질신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자님이 말씀하십니다. 논어 17편 양화폰에 보면 다시 뭐라고 하셨냐면은 성상근 습상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상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은 태어날 때 비슷하게 태어난다. 태어날 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습을 통해서 멀어진다. 학습을 통해서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양반과 쌍놈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양반과 쌍놈으로 갈라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양반이 상민보다 나으냐?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양반이 상놈보다 많기 때문이지, 태어날 때부터 상놈보다 잘 태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미국의 잡지 와이어드에서 엽기적으로 산출한 것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조직을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540억이 되는 거예요. 대머리가 머리가 없어서 머리 한 호를 이식하는데 얼마냐? 한 5천 원 줘야 됩니다. 그러면 10만 호를 이식을 하려면 얼마예요? 5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값만 5억 원어치라는 뜻이죠. 이가 잘못돼가지고 임플란트 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강남에서 비싼 데는 250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가 총 몇 개 남아 38개니까 이걸 다 하려고 하면 1억이 넘죠. 이런 식으로 계산했더니 540억이더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려면 한 번에 사장하는 정자수가 한 5억 마리라 그럽니다. 이 중에 한 마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정자가 인간대로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640억 분의 1이더라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옆에 누가 계신가요? 한번 그분을 바라보세요. 확률이 얼마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640억 분의 1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가치를 돈으로 따지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540억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자녀 둘을 낳으신 여자분들은 국가에 얼마를 기여한 거라고요?
545 곱하기 2니까 1080억이죠. 그러니까 애를 2명만 낳으신 여자분들은 그냥 놀 먹어도 됩니다. 국가에 1080억이나 기증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개발한 법칙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법칙이 총량큐 일정의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IQ가 높으신 분들은요, EQ가 좀 낮더라고요. 근데 IQ도 높고 EQ도 높으신 분들은 SQ라도 낮아요. 사회성이 좀 없어요. 근데 사회성까지 있는 분들은 되게 도덕성이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외 장관 청문회를 하는 걸 보면은 최소한 장관이 되려고 하면은 위장전입이라도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관을 이렇게 심사하실 때 도덕성만 봐버리면은 지능지수, 감성지수가 굉장히 낮더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예술성지수, 창의성지수, 체성, 네트워크지수에다가 마지막으로 잔머리라고 하는 JQ까지 더하면은 일정하더라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공학을 해서 그런지 이 질량 총량의 일정의 법칙이라든지 에너지 총량 일정의 법칙이라든지 질량 에너지 총량 일정의 법칙은 물리의 그 제2법칙에서 얻어낸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얻어낸 아주 중요한 결론은 질할 총량 일정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학생들이 그 자라나면서 질할을 하는 것이 토탈이 일정하더라고요. 이게 초중고등학교 때 말썽을 많이 부린 학생은 대학 과정에서 별로 말썽을 안 부리고요. 초중고 대학까지 말썽을 하나도 안 부리던 자녀들은 결혼할 때라도 부모님 속을 엄청 썩히더라. 그래서 그 자녀가 부모한테 속 썩히는 총량은 일정하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얘기 해볼까요? 우리가 가끔 이제 남편을 다른 집 남편하고 비교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만일 하고 싶다면은 토탈로 비교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입은 개똥이 아빠하고 비교하고요. 키는 쇠똥이 아빠하고 비교하고요. 외모는 말똥이 아빠하고 비교하고요. 심성은 길똥이 아빠하고 비교하고요. 키는 갑돌이 아빠하고 이렇게 상대를 사사건건 바꿔가면서 비교하면은 이 세상 남편들 중에 살아남을 남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토탈로 비교. 토탈로 비교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이 세상 남편들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는 결론에 도달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돈벌이가 시원한 남편은 어때요? 집안일을 잘 안 도와줘요.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남편은 그 대신 돈벌이가 더 시원찮잖아요. 근데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돈벌이도 시원한 남편은 어때요? 이웃집 마누라, 이웃집 아줌마까지 도와주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우주지 않아요, 우주. 이 우주가 한때는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로망이었습니다. 돈 잘 벌고 골프 잘 치고 잘생기고 건전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칼렌다를 만들고도 남을 만한 여성 편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남편들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미란이 아버지에게 가장 감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용처를 찾아줬다는 거예요. 장미란이 중3이었을 때 70kg 가까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아버지들은 어떡하나요? 딸 보고 얘 너 살 좀 빼라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그런데 장미란이 아버님께서는 야, 너 이 양이 그렇게 된 거 역돈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한국의 금메달 리스트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미란이를 갖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장미공주라고도 하고 뭐 로즈장이라고도 하고 뭐 별소리들 다 하잖아요. 우리가 꼭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은 토탈은 일정하다라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프스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은 과다행동장애라고 하는 ADHD에 걸린 사람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 사람을 수영선수로 키웠어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총 메달을 28개를 받았는데 금메달이 23개, 은메달이 3개, 동메달이 2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과다행동 장애에 걸렸으면 다른 것도 다 못할 것 같은데 그거에 반응해서 반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집착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수영선수로 거듭날 수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또 자폐증 환자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인간 사진기라고 하는 스티븐 월트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런던, 로마, 도쿄, 홍콩 등 같은 대도시를 한번 쫙 훑어보고 나면은요, 머릿속에 그게 다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진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분간 뉴욕의 전경을 암기를 한 다음에 3일 만에 18피트 화복에 담은 경이로운 능력을 발휘한 것이 런던 그 방송을 타고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에게 토탈 큐, 그러니까 지능이 없으면 감성이라도 좋고 감성이 나쁘면 지능이라도 좋고 막 이런 식으로 토탈 큐가 일정하다는데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출세를 못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한마디로 절실함이 만법을 초월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은 유도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김재범이 2012년에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았어요. 방송 앵커가 질문했어요. 어떻게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받았는데 이번에 금메달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김재범의 얘기가 걸작이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죽기 살기로 했다가 은메달을 받았다. 근데 2012년에는 죽기로 해서 금메달을 받았다. 절실함의 차이가 있죠. 살기가 들어있느냐 안 있느냐. 죽기 살기가 아니라 죽기로 해서 금메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 열반하신 김우중 대우 그룹 회장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재밌는 얘기로요. 그 대우의 사장님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은 김우중 회장님에게 전화를 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그 밑에 있는 이제 김우중 회장님의 그 자회사의 사장이 김우중 회장님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아니 사장님은 어떻게 3분이면 해답을 아는데 저는 30일을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올까요?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한 서너 달씩 막 이렇게 한 달씩 생각에다가 안 풀리는 것도 김우중 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린다든지 하면 금방 답을 주니까요. 그때 김우중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것은 절실함의 차이다. 나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보고 자네는 꽃놀이로 문제를 보니 그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절실함이 만법을 초월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공자님 말씀에 습상원이다 이렇게 하겠는데 성상은 태어날 때는 똑같이 태어나는데 그것이 학습을 통해서 달라진다. 우리가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성분이 같습니다. 둘 다 탄소있죠. 탄소인데 어떻게 흑연은 흑연이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가 되느냐. 이것이 압력을 얼마나 받느냐. 압력을 10기압에서 30기압까지 받으면 흑연이 되는 거고 65기압까지 이렇게 받으면 이것은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물론 열을 같이 받으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애를 컴퓨터가 같다고 그러고 공부 못하는 애를 돌대가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돌대가리와 컴퓨터는 어떻게 다르냐 한번 볼까요? 컴퓨터를 만드는 원료가 뭔가요? 우리 잘 아는 반도체죠. 반도체의 원료가 뭐예요? 실리콘이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반도체를 만드는 동네를 우리가 실리콘밸리 하잖아요. 근데 실리콘의 원료가 뭔가요? 차돌이잖아요. 차돌. 공부 못하는 애를 우리가 돌대가리라고 하는데 그 돌대가리나 원래 성분은
실리콘이나 같은 거예요. 컴퓨터는. 그러니까 돌을 가공을 하면은 컴퓨터가 되고 가공 안 하면 돌대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공부를 열심히 시키면은 컴퓨터가 되고 안 시키면은 돌대가리가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2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지금부터 산업 예측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회사의 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답은 차세대 먹거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카이스트의 경영대학원의 장세진 교수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성장 기업에서 산업의 효과가 19%다. 그러니까 유망 산업에 종사를 하면은 19%는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가 무슨 산업을 해야 될 거냐. 사양 산업을 하지 말고 우리가 유망 산업을 골라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의 과제가 뭐냐?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과제가 뭐냐면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겠죠? 장관하면 누가 기억나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기억나시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기억하시죠? 보건사부 박능무 장관 기억하시죠? 그런데 산업통상부 장관에 성윤모 장관이 계시고 과학기술정보 장관에 최경 장관이 계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 못하잖아요. 잘 신문에도 안 나잖아요. 이게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나라가 어지러워지려면은 무슨 산업을 어떻게 할 건지 해가지고 과학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하는 문제가 논의가 돼야 되는데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막을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을 할까? 그 사람들 그리고 코로나를 어떻게 막을까 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를 굉장히 어지럽게 한다고 얘기하면은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성선의 업종 변신에 달려 있다. 한국의 10대 기업의 변천사를 한번 우리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65년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5대 기업을 한번 보면은 제일 큰 회사가 동명목재라는 거 기억하시죠? 부산에 있던 합판 공장이죠. 또 대성목재, 이 목재 공장이 둘이고 나머지는 다 방직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2010년에 보면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인노베이션, 포스코, LG전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1965년에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100대 기업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섬유의복, 가죽 업종이에요. 그 다음에 식료품 이거예요. 식료품 업종이고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10개도 안 됩니다. 3개, 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이제 보시면 우리가 산업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게 1차 산업은 뭐예요? 농업이잖아요. 농업, 위법, 수산업. 이게 1차 산업입니다. 그냥 가공하지 않고 자원을 채취해서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제조, 가공하는 산업을 제조업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2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산업은 우리가 서비스업을 3차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1차, 2차, 3차 산업까지만으로 분류했는데 이제 우리가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4차 산업은 지식정보화 산업을 우리가 4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든지 대학교 교수라든지 하는 분들은 지식하고 정보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4차 산업 종사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요새 때로는 이 연구개발 분야를 전문직을 갖다가 5차 산업으로 해서 골드칼라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게 요새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하는데 2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은 다른 것입니다. 아주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은 아시죠? 뭐예요? 옛날에 그 영국에서 와트라는 사람이 전기기관을 발명해가지고 수동으로 하던 거를 기계화한 동력화를 한 것을 1차 산업혁명이라 그래요.
자, 1차 산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농업인데 1차 산업은 동력화 혁명을 1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자, 2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은 뭐? 2차 산업은 제조업을 2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2차 산업혁명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 포드가 자동차 회사에서 이렇게 라인 생산 방식을 택한 시스템화 혁명을 일으킨 것을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3차 산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서비스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공장의 스마트화가 되는, 요새 이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거, 그게 3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니까 3차 산업하고 3차 산업혁명이 다르죠. 4차 산업하고 4차 산업혁명은 다르다 그랬어요. 4차 산업혁명은 지식정보와 산업을 의미하는 거고 4차 산업혁명은 생산 라인의 지능화가 일어나는 것, AI가 들어가는 걸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란다 하는 것을 조금 구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는 산업의 지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신은 예고 없이 뭐를 저지르지 않아요. 항상 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떤 재난을 당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신의 예고를 무시함으로써 인간이 재난을 당합니다. 자, 우리가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입덧이라는 걸 합니다. 입덧은 왜 하냐? 당신은 지금 임신을 했으니까 먹는 거, 해로운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피하라는 신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양념류라든지 자극이 강한 야채라든지 기름에 튀긴 음식을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덧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학도 풀지 못하는 신의 말하자면은 예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입덧을 하지 않도록 말하자면은 약을 개발했는데 이것이 기형아를 출산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신의 이거를 갖다가 피하려고 하다 보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한국 산업의 진화의 방향을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강의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옛날에는 우리가 무슨 산업을 했어요? 2차 산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뭘로 가요? 3, 4차 산업으로 가죠. 서비스업이라든지 지식 이런 게. 옛날 같았으면 IQ 산업이나 지성 산업을 하던 것이 요새는 이제 EQ의 감성 산업, 패션 미용 산업들로 가죠. 옛날에는 조립 산업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부품 소재, 요새 소부장 하잖아요. 옛날에는 하드웨어 산업을 했다면 지금은 소프트웨어나 휴먼 산업으로 가고요. 옛날에는 의식주라든지 생존 욕구 산업을 했다면 이제는 문화 산업, 미술, 음악, 방송들을 하고요. 옛날에는 생산적인 걸 했다면 요새는 유흥산업, 관광 이런 것들이죠. 옛날에는 건설이나 이런 산업을 했다면 요새는 유지보존이라든지 환경산업들을 하고요. 옛날에 전문 기술산업이었다면 지식정보 융합산업을 하고요.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골드에이지 산업이었다면 지금은 실버에이지 산업이고 옛날은 농대나 공대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상대법대 의대 중심으로 변한다. 이게 대체적인 방향이에요. 이건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군산의 눈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군산이나 이 전라북도에는 거의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마도 박정희 대통령이 전라북도를 가장 사랑하셨나 보다. 왜? 그러니까 공장을 짓지 않아 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환경공해를 벗어나게 한 거 아닌가 하고 우스갯소리로 합니다만은 현대중공업에서 2007년에 그 조선소, 군산에다가 조선소를 기공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군산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왜? 공장이 한 번도 없었던 여기에 공장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2007년부터 조선산업은 사양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산에 이양의 공장 안 짓던 거 아예 짓지를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용위기 지역의 1등이 어디냐? 군산입니다.
왜? 현대 조선이 이제 문을 닫게 되니까 거기 실업자, 거기에 또 자동차, 대우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하리라고 생각하면은 역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서 가장 조선을 잘하던 1940년대 잘하던 나라가 영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을 거쳐가지고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가고 일본 다음에 한국 다음에 중국으로 이렇게 순환 과정을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0 벌써 2007년 정도면은 조선 산업이 사양화됐다라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산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제 초창기는 어느 나라나 기능 위주의 산업이 발달하다가 조금 가면 기술 산업으로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과학 산업으로 갑니다. 기능 산업이라는 게 뭔가요? 조립 산업이잖아요. 우리가 1960년대 뭐 했어요? 일본이나 이런 데서 부품 사다가 TV 조립하는 걸로부터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립 산업이 이제 파장으로 달리게 되면 그때부터 부품 산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요새 지금 최고로 잘하는 반도체 산업이잖아요. 반도체라는 부품을 만드는 거죠. 그 반도체 부품을 만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공장을 짓는 시설 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품 산업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시대가 끝나고 나면 무슨 산업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답은 소재 산업입니다. 그것이 요새 소부장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장비 산업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삼성이 반도체 산업의 이유를 준비한다면 지금부터 무슨 산업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소재 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베라는 분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베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그 한국을 굉장히 어렵게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아베 그 수상이 일본 수상을 이제 관뒀는데 저는 그분에게 엄청난 시상을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하고 그 이제 그 일정 시대 배상 문제로 해서 대법원에서 이제 배상 문제가 떨어지니까 아베 총리가 한국에다가 이제 수출 규제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불화수소라든지 포토레지스트라든지 포토마스크 이 세 개를 이렇게 수출 정지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요. 이 수출 규제가 매기 효과를 나타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국산 액체 불화수소가 개발이 되고 포토마스크, 포토레지스트가 개발이 됐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대표적인 회사가 동진세미캠이라는 회사고 덕분에 주가가 지금 뭐 거의 대여섯 배 이상 올랐잖아요. 지금까지만 해도 반도체에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던 삼성전자가 반도체 등 연구에 드림팀을 지원해가지고 소재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도 굉장히 그 매기 효과가 큰 작용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반도체 이후에 이 나라가 해야 되는 산업은 소부장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을 이렇게 이제 변천을 이렇게 중시하면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땅 파먹고 사는 어스 산업이 이제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하드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휴먼웨어 산업으로 갑니다. 강남에 이렇게 그 압구정동에 가보니까요. 그 굉장히 많은 이런 그 욕망의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성형외과가 뭐 수백 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먹고 살만해지면은 뷰티 시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안전 편한 시장, 성취 시장,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시장, 건강 무병 시장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말하면은 50년의 산업 구조는 휴먼웨어 산업이 많이 차지할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산업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드리고 지금부터 2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에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시죠? 이게 약 40분 정도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딱 40분 강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20분 동안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음 강의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